연말정산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은 그냥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 간소화 자료라는 걸 다운받은 다음에 회사에 제출하고 끝났던 것 같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이제 자료를 알아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것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거든요.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새는 돈 냄새 맡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자니 시간도 없고 수수료 비쌀까봐 걱정되시죠? 세무회계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세에서 크크크 웃음 난다. 세태 크크크 이영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자 디자인텍스 대표 김현회계사입니다. 오늘도 복잡한 세무 고민 한 방에 딱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네. 저희가 2023년 12월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보고 계시는 분들은 2024년 저희가 첫 방송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4년에 지금쯤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1월 달이라서 부가세 신고와 각종 결산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네. 주변에 사실 회계사인 친구가 몇몇이 있는데 제발 3월 달까지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약속도 그렇죠. 4월 이후에 잡자고 하는데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업무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사연 소개가 아니라 이 세테크크크를 보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1월에 모든 직장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네. 늘 매년 하는 일이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제가 연말이 될 때마다 항상 저를 괴롭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법정 의무교육, 또 하나가 연말정산이에요. 이 연말정산 이 친구가 매년 돌아오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세테크크크 연말정산이라는 걸 왜 해야 하는가? 이게 왜 필요한가?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해서 연간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급여에 대한 세금은 1년 단위로 부과가 되는데요. 1년이 지나봐야 총급여가 얼마고 상여가 얼마고 그리고 내 부양가족이라든가 내가 쓴 신용카드 금액 등이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 급여를 받을 때는 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월급이면 이 정도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정치로 세금을 떼서 받았다가 1년 단위의 총급여액과 세금 이런 것들을 확정 지어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빼고 환급을 받거나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뭐 뱉어낸다, 뭐 토해낸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돌려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닌가 봐요. 그렇죠. 또 저는 이게 회사에서 다 직접 해주는 거다. 어차피 다 회사에서 한꺼번에 정산해주는 거니까 나는 그냥 뭐 사인만 하면 된다.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에서 이제 연말정산을 하라고 통지를 하고 세금 신고 대행을 해주긴 하지만 결국 세금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이것저것 챙기셔야 됩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맞벌이 부부라던가 아니면 부양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던가 자녀가 있다던가 하는 등등의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특히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연말정산이 이 사회초년생일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씩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제일 궁금한 것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있죠. 원천징수 영수증. 네, 맞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급여를 총 정리한 표잖아요.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한 연봉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언뜻 이제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르고요. 연봉은 1년 동안 내가 받은 봉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급여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 식대라든가 이제 각종 수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세법에서 이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만 따지게 되는데 비과세를 제외한 후의 금액이 총급여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급여액이 뭔지는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그 옆에 같이 있는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라고 적혀있는 애들은 뭘까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라고 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산출되는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이 되고요. 이 과세표준의 일정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들을 차감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즉 소득공제 항목은 세금을 산출하기 전 단계에서 세금을 매길 대상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나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세금을 줄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네. 순서의 차이네요. 소득공제를 그렇죠.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한다. 연말정산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은 그냥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 간소화 자료라는 걸 다운받은 다음에 회사에 제출하고 끝났던 것 같거든요. 보통 이렇게 다들 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자료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도 누락되는 자료라던가 또 잘못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내용이 맞는지 누락된 건 없는지 체크를 하셔서 확인을 하고 검토한 후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그것은 근로자 본인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체크해봐야 할 것은요.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라던가 부모님이나 또 자녀분들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 두셔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이제 상대방이 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라고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해주면 그게 이제 동의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거고 어르신이나 아니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무서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정보 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적공제라는 게 이런 부양가족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부양가족도 어떤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소득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던데 좀 그런 조건이 있나요? 네, 연 100만 원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금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번 거에서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이걸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순수익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로 체크해 볼 것은요. 인적공제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는요. 중복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할 때는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중에 한 명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형도 받고 동생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추징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형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누가 공제를 받을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료비나 교육비는 이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녀 A에 대해서 남편도 받고 아내도 받고 이건 안 되는 거고 자녀 A는 남편이 받고 자녀 B는 아내가 받고 이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부모님 같은 경우도 어머님은 내가 받고 아버님은 언니가 받아 이렇게가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체크해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할 것은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장애인 공제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 좀 더 넓게 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도 세법상으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암이라던가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은 이런 중증 환자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병원 가셔가지고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두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발급을 해주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암이나 치매나 이런 난치성 질환들은 병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포괄적으로 장애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말 정산을 할 때 제일 헷갈렸던 거는 클릭해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회가 잘 안 되는 그런 정보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번째 체크사항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으시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챙겨서 따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서 이걸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비는 이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꽤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의료비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님 그리고 자녀가 쓴
쓴 의료비 중에서 병원에서 전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게 또 병원 선생님들께서 세금을 탈루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료비를 좀 보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안경이라든가 보청기 구입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간소화 자료에 안 나와 있으면은 내가 이런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별도로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수증이 사실 맨날 챙겨놓기가 쉽지 않아서 혹시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신용카드도 되고 그냥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약국에 가면은 그런 것도 챙겨주시니까 다시 받으셔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거나 아니면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활용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또 제가 사실 제 친구들이 이 혜택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또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취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데 이게 자동으로 이제 자료를 알아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것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소기업인지 좀 헷갈리면 어떡하나요? 이게 그거는 회사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해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이걸 체크하셔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근데 회사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그 대상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그 명단을 국세청이 제출해주긴 하거든요. 그 소득세 감면 대상을 제출해주긴 하는데 해당 근로자별로 뭐 5년, 뭐 3년 이렇게 중소기업에 취직한 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A라는 직원이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우리 회사로 왔는데 과거에 중소기업을 이미 5년 이상을 다녔는지 사실 회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결국에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세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 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다. 또 그걸 보면서 소비를 좀 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어렵지만 본인이 챙기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이만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매년 조금씩 달라져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걸 한번 짚어보러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절세해서 크크크 웃음 난다. 세테크크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